사랑하는 자녀 태연, 미영, 태훈에게는 각각 1만 원씩 전달합니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세 자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10,000원이라고요? 장난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험금이 10억 원이 나오니까. 하하. 엄마가 빨리 편히 가셨으면 좋겠어. 자신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아이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원한 건 내 돈이었구나. 그럼 한 푼도 주지 않겠다. 68년을 살아온 한 어머니가 드디어 자식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가르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불꽃사연입니다. 오늘은 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자식들의 충격적인 배신을 발견하고 벌린 완벽한 복수극, 보험금 10억 원을 둘러싼 가족의 민낯을 파헤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실화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과 제 자식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인생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8세이고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태연이는 45세로 증권회사에 다니고 둘째 미영이는 42세로 은행에서 일하며 막내 태훈이는 38세로 IT 회사를 다닙니다. 모두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이죠. 지난 3월이었습니다. 매년 받던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살아왔거든요. 담배도 평생 피운 적이 없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자고 했을 때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혹시 당뇨나 고혈압 정도겠구나. 나이가 나이니까 이런 생각이었죠. 정밀 검사 결과를 듣는 날 홀로 병원에 갔습니다. 자식들한테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폐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꽤 크고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예요. 폐암 3기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폐암? 나한테? 정말로? 얼마나 남았나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정도. 6개월. 그 짧은 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68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이렇게 절망스럽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 더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겐 사랑하는 세 자녀가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얼마나 놀라고 걱정할까?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새 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모두 집에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었어요. 직접 봐야 할 이야기였거든요. 다음 날 저녁 오랜만에 새 아이가 모두 모였습니다. 맏아들 태연이는 정장 차림으로 와서 엄마 무슨 급한 일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출장 가야 하는데 라고 말했고 딸 미영이는 엄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 학원 픽업해야 해요라고 재촉했습니다. 막내 태훈이도 엄마 회사 야근 빠지고 온 거예요. 급한 일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엄마를 위해 시간을 내준 것이 고마웠어요. 그때까지는 정말로요. 얘들아, 앉아라.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말을 꺼내자 아이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태연이가 엄마, 뭔 검사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설마 정말. 폐암 3기야.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하시더구나. 태훈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럼 치료받으시면 되잖아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태연이도 엄마 걱정 마세요. 돈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 받으시라고요.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역시 내 자식들이구나. 이렇게 걱정해주고 치료비까지 걱정해주다니.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엄마가 이런 자식들 두고 어떻게 포기하겠니? 열심히 치료받을게. 그날 밤 아이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의사가 유명한지, 간병은 어떻게 할지. 정말 든든했어요. 이런 자식들이 있으니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태연이가 전화해서 엄마 오늘 저녁에 또 모여서 병원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게 있거든요라고 했어요. 오후에 미영이도 전화했어요. 엄마 시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좋은 의사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오늘 얘기해요. 태훈이도 엄마 인터넷으로 폐암 치료 정보 많이 찾아봤어요. 오늘 보여드릴게요라고 했고요. 고마운 마음에 또 저녁을 차려주려고 생각했어요. 어제 그렇게 걱정해주는 걸 보니까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 싶어서요. 오후 내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는 간단하게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정도로요. 요리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더 끈끈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6시쯤 되니까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어제와는 달리 표정들이 밝아 보였어요. 태연이는 노트북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제가 병원들 다 조사해 봤어요. 여기 앉으세요. 태연이가 노트북을 펼쳐서 보여주는데 정말 자세하게 조사해 뒀더라고요. 각 병원별 폐암 치료 성과, 의사 프로필, 치료비 비교까지.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이렇게 자세히 알아봐주고. 미영이도 엄마 시아버지가 세브란스 흉부외과 최 교수님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그분이 폐암 전문의로 유명하대요라고 말했어요. 태훈이는 스마트폰으로 엄마 여기 폐암 완치 후기들 보세요. 이분은 3기에서 완치됐고 이분은 5년째 재발 없이 잘 살고 계시고 정말 고마웠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모아주다니.
내가 혼자 걱정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구나. 얘들아, 정말 고맙다. 엄마가 너희 덕분에 용기가 난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치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병원을 먼저 가볼지, 세컨드 오피니언은 어디서 받을지, 항암 치료 부작용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식사가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 저희가 할게요라고 하는데 괜찮다. 엄마가 할게라고 했죠. 아이들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설거지는 제가 해야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뭔가 조용조용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접시를 씻다가 화장실에 급히 가고 싶어서 잠깐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거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엄마 보험금이 얼마나 되지? 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보험금? 왜 갑자기 보험금 얘기를? 10억 원이야. 내가 어제 확인해 봤어.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언제 확인했다는 거지? 내가 아픈 걸 알고 바로 보험금을 확인했다고? 그럼 아파트까지 합치면 얼마지? 17억? 태훈이 목소리였습니다. 왜 갑자기 아파트 값까지? 제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7억 2천 정도 될 거야. 작년에 감정평가 받았을 때 그랬거든. 태연이가 대답했어요. 감정평가? 언제 받았다는 거지? 왜 받았다는 거지?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폐암 3기면 많이 나가봐야 2-3천 아니야?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보험 적용되는 것도 많고. 미영이의 목소리에 이상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계산하는 듯한 톤이었죠.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보험금 10억에서 치료비 빼고 아파트는 팔아야 하고. 근데 치료를 너무 오래 받으시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태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내 자식들이 지금 뭘 계산하고 있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어차피 3기면 완치 가능성이 낮다고 했잖아.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 태연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더 크게 들렸어요. 편히 가셨으면 좋겠어. 그 말이 끝나고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 치료받으시라고 해야지. 당연하지. 우리가 효자, 효녀 아니야? 근데 진짜로 오래 치료받으시면 솔직히 우리도 부담이지. 병원비만이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태훈이가 말했어요. 부담? 시간? 맞아. 나도 회사 일 바쁜데 매번 병원 따라다닐 수는 없고 간병인 쓰려면 또 돈 들고. 미영이도 동조했어요. 엄마가 빨리. 아니, 너무 고생 안 하시고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야? 태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다 가정이 있잖아.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출금도 있고. 태훈이의 말에 다른 둘이 맞아 하고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들은 거지? 내 자식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보험금 10억? 아파트 7억? 치료비 아까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기댄 채로 더 들어봤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근데 엄마가 치료 포기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말리긴 해야 하지? 당연하지. 겉으로는 말려야지. 엄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진짜로는. 응,
솔직히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야. 엄마도 고생 안 하시고 우리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서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걱정해주고 치료비는 걱정 말라고 하던 그 아이들이 진짜로는 내가 빨리 죽어서 보험금을 받고 싶어 하다니. 화장실에서 10분 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아이들 대화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올까봐 조심스러워 했을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입술도 파랗게 되고 이게 진짜 내 얼굴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물로 얼굴을 씻고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은 태연하게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엄마, 설거지 다 하셨어요? 태훈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 웃는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응, 다 했다.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진짜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연기하는 거야? 아니야, 괜찮다. 조금 어지러워서. 엄마, 항암 치료 시작하시면 더 힘들어지실 텐데 지금부터 컨디션 관리 잘하세요. 태연이가 말했어요. 항암 치료? 너희는 내가 항암 치료 받지 않았으면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은 또다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최선을 다해 치료받으세요.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아까 들은 그 대화 때문에 모든 말이 가짜로 느껴졌어요. 엄마, 저희 내일부터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옆에 있을 거니까. 미영이가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엄마는 강하신 분이잖아요. 태훈이가 격려했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너희는 내가 포기했으면 좋겠다면서?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고 춥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을 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보험금이 1억 5천만 원. 치료비 빼고 나면 너무 고생하지 말고 편히 가셨으면. 엄마가 빨리. 내가 38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죽으면 받을 돈을 계산하고 있었다니.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싸워야 할 상대는 암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시켜줘야겠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랑스러운 자식들로만 봤는데 이제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태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세브란스 흉부외과 최 교수님한테 가시면 돼요. 고맙다, 태연아. 근데 엄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아요. 처음 상담비만 30만 원이래요. 30만 원이 뭐가 비싸다는 거지? 전에는 돈 걱정 말라고 우리가 다 해결한다고 했으면서. 그래도 가야지. 엄마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물론이죠. 가시긴 해야죠.
근데 여러 병원 다니면서 세컨드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 받으시려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아, 벌써 치료비를 아끼려고 하는구나. 그 보험금 10억 원에서 조금이라도 덜 빠져나가길 바라는구나.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다만 계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계획적으로? 내 치료를 계획적으로 제한하자는 뜻이지? 며칠 후에는 미영이가 찾아왔어요. 손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직은 괜찮다. 엄마, 간병인 구해드릴까요? 제가 알아봤는데 하루에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5만 원이 비싸다는 식으로 말하네. 아직은 괜찮다. 필요하면 그때 구하지.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미리 쓸 돈 쓸 필요는 없죠. 쓸 돈? 내 간병비를 쓸 돈이라고 표현하네. 그리고는 아이들을 보더니 얘들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큰손주 민수가 할머니, 언제 나아요? 라고 물었어요. 미영이가 얼른 할머니는 많이 아프셔서 오래 걸릴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오래 걸릴 거라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야 정상 아닌가? 작은 손주 지은이가 할머니 죽어요? 라고 천진하게 물었을 때 미영이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표정에는 이상한 기색이 있었어요. 마치 그럴 수도 있다는 듯한. 할머니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많이 힘드시니까 우리가 조용히 해드려야 해. 조용히 해드려야 한다? 원래 아픈 사람한테는 힘내라고, 빨리 나으라고 격려해 주는 거 아닌가? 미영이가 돌아간 후 혼자 생각해 봤어요. 뭔가 이상해. 아이들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 예전에 제가 몸살 감기라도 걸리면 엄마 괜찮으세요? 빨리 나으세요 하면서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마치 이미 포기한 것 같은 말투였어요. 일주일 후 태훈이가 혼자 왔어요. 막내라서 그런지 형들보다는 솔직한 편이었어요. 엄마 많이 무서우시죠? 응, 조금 무섭기는 해. 엄마 혹시 치료 포기하고 싶으시면 포기하셔도 돼요. 뭐라고? 치료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라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아, 그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폐암 삼기는 치료에도 완치율이 별로 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치료받지 말고.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토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엄마같이 깨끗하신 분이 그렇게 되시면 내가 깨끗해서 그런 꼴 보기 싫다는 뜻인가? 엄마, 저는 엄마가 고생하시는 게 제일 안 보고 싶어요. 차라리 뭐?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면? 죽으면 편하다는 뜻이지? 태훈이가 돌아간 후 확실해졌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제가 치료를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주 병원에 갔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태연이가 따라왔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자리에서 이상한 질문들을 했어요. 선생님, 치료하지 않으면 정확히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라고 하시니까 6개월 정도면 그럭저럭 살만하죠?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내가 6개월 후에 죽는다는데 그럭저럭이라고? 그리고 치료비가 대략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되는 치료가 많아서 본인 부담금은 월 100-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왜 계산하고 있어? 보험금에서 얼마나 빠져나갈지 계산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치료비보다는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태연이가 네, 물론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현실적인 부분? 내 목숨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뜻인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2,400만 원이면. 그래도 받아야지. 엄마 목숨인데. 물론이죠. 받으시긴 해야죠. 다만,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게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고 의사는 해볼 만하다고 했는데 엄마 차라리 그 돈으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데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 맛있는 것? 치료받지 말고 마지막을 즐기라는 뜻이네.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전화할 때, 방문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며칠 후 미영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항암 치료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부터래. 아, 그렇구나. 엄마,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집에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요양병원 알아볼까요? 요양병원? 왜 갑자기 요양병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에요. 미리 알아봐두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쓰러져도 발견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쓰러져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요양병원도 돈이 많이 들지 않나? 그렇긴 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근데 집에서 간병인 쓰는 것보다는 싸요. 200만 원도 아깝다는 식으로 말하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미영이를 만났는데 미영이가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어머, 미영아. 그럼 어떻게 하니? 어쩔 수 없지. 나이가 나이이고. 3기래. 치료는 받으셔? 받으시긴 하는데. 솔직히 완치는 힘들 것 같아. 나이도 있고. 완치가 힘들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네. 의사는 해볼 만하다고 했는데. 그럼 힘들겠네. 근데 어쩔 수 없지. 엄마도 고생하실 거고, 우리도. 솔직히 부담이 크긴 해. 부담? 친구들 앞에서 엄마 병을 부담이라고 표현해? 보험은 들어놓으셨어? 다행히 보험은 있어. 10억 정도. 다행히? 내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다행이라고?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 치료비라도 걱정 없고. 그런데 치료비 많이 나가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내 치료비를 써서 보험금이 적게 남는 게 싫다는 뜻이네. 그 대화를 들은 후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둘째 딸이 친구들 앞에서 엄마 병을 부담스러워하고 보험금이 적게 남을까봐 걱정한다니. 그날 밤 태훈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형이랑 누나랑 상의해 봤는데요. 상해? 뭘 상의했다는 거지? 엄마가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다른 방법? 어떤 방법? 완화 치료라고 있대요. 항암 치료 대신에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 완화 치료? 그게 뭔지 알아. 죽을 사람한테 해주는 치료잖아. 그게 뭔지 알고 그러니? 아, 그냥 엄마가 덜 힘드실 것 같아서. 항암 치료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고통스러워서 걱정된다고? 아니면 치료비가 아까워서 그런다고?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물론이죠. 다만, 우리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의견? 3명이 다 모여서
엄마한테 치료 포기하라고 의견을 모았다는 뜻이네. 전화를 끊은 후 확신이 섰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제가 치료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빨리 죽어서 보험금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앨범을 꺼내봤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니 더욱 서글퍼졌어요. 첫째 태연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1979년이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막 승진해서 기뻐했던 때였어요. 우리 아들 커서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예뻐했는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젊은 부부가 첫 아이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살았죠. 태연이가 첫걸음을 떼던 날, 첫말을 하던 날. 모든 게 신기하고 소중했어요. 하지만 태연이가 3살 때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IMF 때보다 훨씬 전인데도 작은 회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던 시절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죠.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어요. 둘째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은 실직, 집세는 밀리고 정말 막막했어요. 여보, 아이를 포기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제가 단호하게 안 돼요. 이 아이도 우리 아이예요 라고 했어요. 결국 제가 임신한 몸으로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팔고 임신 9개월까지 그렇게 했어요. 미영이를 낳던 날도 생각나네요. 1982년 겨울이었는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려는데 택시비가 없었어요. 남편이 미안해, 여보. 내가 이 모양이라. 라고 울먹였던 기억이 나요. 결국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버스 안에서 진통이 더 심해져서 다른 승객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의료보험증 빌려다가 겨우 나았죠. 미영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일주일 만에 반찬 장사 다시 시작했어요. 아기 없고 시장에서 반찬 팔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태훈이를 가졌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1987년이었는데 집세도 밀리고 아이들 분유값도 없고 정말 막내는 포기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명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반찬 장사만으론 안 되니까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했어요. 임신 8개월에 신문 배달하던 중에 계단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발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기에게 뭔가 생기면 어떡하나. 다행히 태훈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출산 비용도 없어서 또 빚을 졌죠. 그때 남편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라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교육비. 돈이 없으니까 모든 게 부족했어요. 특히 태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힘들었어요. 책가방, 운동화, 교복. 다른 아이들은 다 새 것으로 사는데 우리는 중고로만 살 수 있었어요. 엄마, 저도 새 가방 사주세요. 태연이가 조르던 기억이 나요. 다른 애들은 다 새 가방인데 자기만 낡은 가방이라고. 그때 제가 태어나 엄마가 돈 모아서 꼭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밥값을 아껴서 새 가방을 사줬어요. 태연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엄마 고마워요. 제일 예쁜 가방이에요. 라고 하면서 안겨왔던 그 따뜻함을 아직도 기억해요. 미영이 때는 더했어요.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옷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친구들은 다 예쁜 옷을 입는데 자기만 언니들 물려받은 옷을 입는다고 속상해했어요. 엄마, 저도 새 원피스 하나만 사주세요.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 딸이 친구들한테 놀림받는다니. 그래서 며칠 밤을 새워서 바느질해서 원피스를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이지. 미영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엄마는 천재예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뽐내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태훈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학원을 보낼 돈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엄마,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다니는데 저만. 그래서 제가 밤에 과외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반찬 장사, 밤에는 다른 집 아이들 과외.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태훈이를 학원에 보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라고 하던 태훈이. 남편이 재취업한 게 태훈이가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까지 10년 넘게 제가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정말 혹독한 시간들이었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까 교육비가 어마어마했어요. 태연이 고3일 때 대학 입학금 마련하려고 제가 새벽 청소일까지 했어요. 엄마, 너무 힘드시면 제가 대학 안 가도 돼요. 태연이가 말했을 때 안 돼.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엄마가 해결할게라고 했어요. 결국 친척들한테까지 빚을 내서 대학을 보냈어요. 태연이뿐만 아니라 미영이도 태훈이도 셋 다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 말들을 믿었어요. 이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보답해 줄 거라고. 아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그 고생을 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특히 명절 때 모여서 엄마, 그때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희생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요 라고 할 때면 정말 감동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정말 효자, 효녀들이구나. 내가 키운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 거짓이었나 봐요. 겉으로만 효도하는 척했지 속으론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38년 동안 제가 희생한 모든 것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던 것, 임신한 몸으로 신문 배달하던 것, 밤새 바느질해서 옷 만들어주던 것, 자신의 밥값 아껴서 아이들 학용품 사주던 것. 그 모든 희생이 결국 보험금 10억 원과 아파트 7억으로 계산되고 있다니. 내 목숨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있다니. 앨범을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해야겠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겠다고. 그 결심을 하고 며칠 후 정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제가 첫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었어요. 병원에 혼자 가려고 했는데 태연이가 엄마 첫날이니까 제가 모시고 갈게요라고 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함께 갔죠. 항암 치료실에서 6시간 동안 주사를 맞는데 태연이가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내 큰아들이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치료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태연이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미영이한테서 온 전화였나 봐요. 응, 지금 엄마 모시고 집에 가는 중이야. 어떻게 보였냐고?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셔. 생각보다 괜찮다고?
왜 아쉬운 듯한 목소리지? 6시간 동안 주사 맞으셨는데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으시더라.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내가 힘든 내색 안 한다고 정말 안 힘든 줄 아는 건가? 응. 그래서 계속 치료받으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 의지가 강한 게 나쁜 일인 것처럼 말하네. 나도 그게 걱정이야. 너무 오래 치료받으시면. 너무 오래 치료받는 게 걱정? 치료 안 받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집에 도착해서 태연이가 엄마 오늘 고생하셨어요. 푹 쉬세요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앞에서 엿듣게 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훈아, 나야. 엄마 항암 치료 받고 왔어. 어떻게 보이시더냐고? 생각보다 멀쩡하셔. 이러면 오래 가실 것 같아. 오래 간다고? 그게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말이야.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는데 엄마가 워낙 의지가 강하시니까 더 오래 가실 수도 있어. 더 오래 사는 게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치료비 한 번에 200만 원씩 나가더라.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1년이면 거의 1억이야. 보험금에서 1억이 빠져나간다고 계산하고 있네. 그러게. 너무 오래 치료받으시면 우리가 받을 게 많이 줄어들어. 우리가 받을 거? 내 보험금을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한테 치료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고 치료 그만두라고는 못하겠다는 거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가? 응, 알겠어. 일단 지켜보자. 부작용이 심해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뭐?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뜻인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 큰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미영이가 와서 엄마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치료받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받아야지. 살기 위해서. 하지만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차라리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편하게? 치료 포기하라는 뜻이지? 미영아, 너는 엄마가 포기하길 바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게 안 보고 싶어서. 거짓말. 고생하는 게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게 싫은 거지. 태훈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분들은 치료 안 받고도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 엄마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치료받으시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 치료 안 받고 오래 살라고? 그럼 보험금은 언제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연치료라고 해서 좋은 음식 드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서 하는 치료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치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치료 포기하라는 거잖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 주였어요. 제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태연이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태연아, 엄마야. 지금 응급실에 있어. 열이 많이 나서. 엄마, 응급실이요? 지금 몇 시인데? 아,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회의 중이어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회의?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는데 회의가 더 중요해? 그럼 언제 올 수 있어? 글쎄요. 이 회의가 언제 끝날지. 우선 택시 타고 가세요. 나중에 병원비 제가 드릴게요. 119는 불렀어요? 119? 혼자 택시 타고 가라고?
응급실 가는 엄마한테 택시비 걱정을 시키네. 아니, 택시 타고 왔어. 다행이네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시고 나중에 전화 주세요. 지금은 정말 못 나가겠어요.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응급실에. 어머,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아프세요? 다행히 미영이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왔어. 올 수 있어? 아, 엄마. 죄송해요. 지금 민수학원 데려다 주고 지은이 태권도장 픽업해야 해서 한두 시간 후에 갈게요. 괜찮으시죠? 학원? 태권도장? 엄마 응급 상황보다 아이들 학원이 더 중요해? 응급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어. 아, 그럼.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간병사 부를까요? 한 번에 5만 원 정도 할 텐데. 간병사를 돈으로 해결하자고? 딸이 와야 할 자리를 돈으로? 아니야, 괜찮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애들 학원 일정이. 오늘 빠지면 진도 놓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애들 진도가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네. 태훈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응급실에 있어.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죠? 심각한 거 아니냐고? 응급실에 있다는데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 열이 39도나 나서. 아, 그 정도면. 해열제 드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요즘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고 하던데.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어서 못 나가겠어요. 야근? 흔히 겪는 일이라고? 39도 열이 흔한 일이야? 언제 끝나? 글쎄요. 오늘 밤새 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라서. 엄마, 많이 아프시면 119 부르시고. 또 119? 벌써 응급실에 있다고 했는데? 이미 응급실에 있다고 했잖아. 아, 맞다.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잘 보이시고. 저는 정말 못 나가겠어요. 대신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또 병원비. 사람은 안 오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네. 결국 혼자 응급실에서 4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주변에서 가족들이 와서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하면서 걱정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식들은 왜 안 오는지. 옆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손자가 와서 손을 잡고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라고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환자는 딸이 와서 아빠, 물 드실래요? 베개 높이 괜찮아요? 라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외로웠어요.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다른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이들이 연락했어요. 태연이 엄마 어제 어떻게 됐어요? 회의가 새벽에 끝나서. 많이 아프셨어요? 어제 응급실에서 혼자 밤을 샜는데 오늘에서야 연락하네. 미영이 엄마 죄송해요. 어제 애들 때문에. 지금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애들 때문에. 엄마보다 애들이 중요했다는 뜻이지? 태훈이 엄마 어제 야근 끝나고 바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괜찮으시죠? 너무 늦어서? 엄마가 응급실에 있는데 몇 시든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졌다. 너희들 바쁜 거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이해해주고 있는 거지? 왜 화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거지? 태연이 엄마가 이해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요즘 정말 바빠서. 회사에서 구조조정도 있다고 하고. 구조조정? 그게 엄마 응급 상황보다 중요해? 미영이 엄마, 저도 요즘 아이들 학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하나라도 빠지면 진도를 못 따라가요. 학원 진도가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네. 태훈이 엄마, 저도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할 수도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승진이 엄마보다 중요하다고. 그날 밤 정말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나는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보험금 10억 원과 아파트 7억을 남겨줄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응급실에서 죽어도 다음 날에나 알아챌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 싸워야겠다고. 이 아이들한테 절대 져줄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에게 진짜 인생을 가르쳐 줘야겠다고. 돈이 목적이라면 돈 없는 엄마가 되어드리겠다고. 내가 죽어서 받을 보험금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주겠다고. 암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자식들과의 싸움을. 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싸움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전략가가 된 거죠.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는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가 되었죠.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정리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보험금과 유산을 받지 못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고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 변호사나 안 됐어요. 믿을만하고 실력 있고 무엇보다 제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죠. 며칠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김민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당시 민준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용품도 제대로 못 사오는 아이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줬죠. 점심도 못 사오는 날이 많아서 제 도시락을 나눠줬고 학용품도 사주고. 그때 민준이가 선생님, 저 커서 꼭 성공해서 선생님한테 보답할게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혹시 그 아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변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민준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많이 고민했어요. 20년 만에 연락하는데 게다가 이런 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여보세요. 김민준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어떻게? 민준아, 나야. 김순자. 기억나니? 전화 너머로 잠시 조용하다가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민준아. 오랜만이다. 선생님, 어떻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초등학교 때가 생각나네요.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선생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선생님. 언제든지 시간 내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민준이와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갔는데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그 어려웠던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준이는 40대 초반의 듬직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눈만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잘 지냈어. 민준이, 너는? 결혼은 했고? 네, 5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선생님이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갔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잠시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론을 꺼냈어요. 민준아, 실은 선생님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암 진단을 받은 것, 아이들의 반응, 그들이 나눈 대화들,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자식들이 그럴 리가. 선생님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자식들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시다니. 그래서 민준아, 선생님이 복수를 하려고 해. 도와줄 수 있겠니? 복수요? 어떤? 이 아이들이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 해.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선생님, 그런데 현재 유언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제대로 된 유언장은 없어.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나눠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럼 지금 상태로는 법정 상속이 되는 거네요. 자녀 3명이 3분의 1씩. 그래서 유언장을 새로 쓰려는 거야. 이 아이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싶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유언장은 유언자의 자유의사니까요. 하지만 법정 상속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류분? 법에서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분이에요.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못 주는 건 아니구나? 네,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유류분도 포기하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유류분 포기는 상속 개시 전에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게 없게 만들 수는 있어요.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기부하거나. 민준이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현재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부동산, 예금, 보험 등. 그리고 새 유언장을 작성하고요. 보험금도 유언장으로 조정할 수 있어? 생명보험은 조금 복잡해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유언장으로 바꾸기 어려워요. 하지만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럼 보험 수익자를 바꿔? 네, 가능해요. 하지만 자식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해요. 민준이와 2시간 넘게 상의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선생님, 하지만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정말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이야? 자식들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선생님이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민준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준아, 선생님이 42년 동안 교사를 했어.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확실해.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 그럼 증거를 더 모아볼게. 확실한 증거를. 그날 민준이와 헤어지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어요. 먼저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재산 처분과 유언장 작성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요즘 나오는 건 정말 작더라고요. 손바닥만 한데 몇 시간씩 녹음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연기 연습도 시작했어요. 4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온 경험이 도움이 됐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본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 며칠 후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시험해 본 건 태연이었어요. 큰아들이니까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연이에게 전화했어요. 태연아,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서. 시간 되면 혼자 와봐.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다른 얘기야. 중요한 얘기. 태연이가 온 날 저는 조금 우울한 척 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소파 밑에 숨겨뒀죠. 태연아, 앉아라.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병원에서 안 좋은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무슨 생각이요? 치료 말이야. 이렇게 고생하면서 치료받는 게 맞나 싶어서. 태연이의 눈이 살짝 반짝였어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너희들도 힘들잖아. 병원비도 많이 들고 엄마 돌보느라 너희들도 고생하고. 아니에요,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표정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미안해. 특히 너는 직장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 때문에.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태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치료 포기하면 너는 어떨 것 같아? 그 질문에 태연이가 잠시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엄마가 결정하라고? 너는 의견이 없어? 있죠. 하지만 엄마 의견이 중요하죠. 그럼 내 의견을 말해봐. 태연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고생하는 게 보기 힘들다고? 네. 그리고 치료 효과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의사도 완치는 어렵다고 했고, 그럼 치료 포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지내라고. 역시나 나오네. 편하게 지낸다는 게 뭐야? 치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들 하시면서, 여행도 가시고, 돈은 어떻게 해? 돈요? 아, 치료비 말씀이세요? 그건 저희가. 아니야. 여행비, 생활비. 아, 그건 보험금으로. 그 순간 태연이가 실수한 걸 깨달았나 봐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보험금? 무슨 보험금? 아, 그게 엄마가 가입하신 보험이 엄마가 죽어야 나오는 보험금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태연이가 당황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어차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태연이가 돌아간 후 녹음을 들어봤어요.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미영이를 시험해 봤어요. 미영아, 엄마가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이세요? 치료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미영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엄마, 설마 포기하시려는 건 아니죠? 글쎄, 너희들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엄마, 돈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들지 알아? 1년에 3천만 원씩. 3천만 원요? 미영이 얼굴이 굳었어요. 응. 5년 치료받으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요? 그 숫자를 듣자 미영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 엄마, 그럼 정말 많이 드네요. 그러게. 그래서 엄마가 고민인 거야. 엄마, 그런데 혹시 치료 안 받으시면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묻네요.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어. 1년이면 생각보다 길네요. 길다고? 엄마가 1년밖에 못 산다는데 길다고 표현해? 미영아, 너는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요? 저는 엄마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편하다는 표현. 편하게. 네.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남은 시간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네. 미영이도 결국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듣자 표정이 바뀌고 치료 포기를 은근히 권하는 분위기였어요. 태훈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인터넷에서 봤는데 무리한 치료보다는 자연 치료가 더 좋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연 치료? 네. 좋은 음식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치료는 안 받고? 네. 어차피 완치가 어려우시면 굳이 고생하실 필요가. 어차피 완치가 어렵다고 단정하네. 그럼 치료비는 안 들겠네? 네, 그렇죠. 그 돈으로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식품도 드시고 얼마나 절약될까? 아마 1억 정도? 1억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네.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세 아이 모두를 시험해 봤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모두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에 표정이 바뀌고 치료 포기를 은근히 권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더 큰 함정을 준비했어요. 아이들 모두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줬어요. 태연이에게는 엄마가 보험을 하나 더 들었는데 5억이야. 원래 10억 원이었는데 추가로 5억을 더. 미영이에게는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나 봐. 감정평가 받아보니까 10억이래. 태훈이에게는 엄마가 예금도 좀 있어. 비상금으로 모아둔 게 5천만 원 정도. 각각 다른 정보를 주고 서로에게 얘기하는지 지켜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틀 만에 세 아이가 모두 연락이 왔어요. 태연이 엄마 혹시 보험을 추가로 드신 게 있어요? 미영이 엄마 집 감정평가 받으셨어요? 태훈이 엄마 예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서로 정보를 교환한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재산 규모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며칠 후에는 아예 셋이 모여서 왔어요. 엄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뭘 상의해? 엄마 재산 정리에 대해서. 재산 정리? 네. 혹시나 해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거짓말.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태연이가 대답했어요. 대략 28억 정도? 어떻게 계산했어? 보험 15억, 집 10억, 예금 3억. 이렇게 하면 28억?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이 아이들이 과장해서 계산하고 있네.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떻게 정리하라고? 유언장 같은 것도 써두시고.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네. 유언장을 왜 써? 혹시나 해서요. 저희끼리 다툴 수도 있잖아요. 다툴 수도 있다고? 벌써 서로 견제하고 있나?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공평하게 3등분하면. 3등분? 각자 5억씩? 네, 그게 공평할 것 같아요. 이미 계산을 다 해뒀구나. 그날 아이들이 돌아간 후 확신이 섰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제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실제보다 과장해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 민준이와 다시 만났어요. 녹음 파일들을 들려주고 상황을 설명했죠. 선생님,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민준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이럴 줄은 몰랐나 봐요. 이제 믿어지니? 네, 확실하네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의심했던 거. 괜찮아.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 그럼 이제 계획을 실행할까요? 응. 어떻게 하면 될까?
민준이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먼저 현재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실제로는 얼마나 되세요? 집이 8억 정도, 예금이 3천만 원, 보험이 15억. 그럼 총 23억 원 정도네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28억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큰 돈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리 기부하는 것, 두 번째는 유언장으로 기부하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상황을 고려하면 유언장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처분하면 아이들이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유언장으로 어디에 기부하지? 민준이가 여러 옵션을 제시했어요. 아동복지시설, 암환자 지원단체, 교육 관련 단체, 선생님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으로.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 좋은 선택이에요. 선생님 뜻에 맞고 의미도 있고. 그럼 전액다? 유류분 문제가 있어서 전액은 어려워요. 하지만 대부분은 가능해요. 민준이가 계산해줬어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니까. 자녀 3명이 각각 6분의 1씩, 총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보장돼요. 나머지 2분의 1은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고요. 그럼 약 11억 정도는 기부할 수 있다는 얘기네. 네, 하지만 여기서 더 줄일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 상속 포기나 유류분 포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공개하는 거죠.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선생님, 보험 수익자도 변경하실 수 있어요. 보험도? 네, 현재는 아마 자녀들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을 누구로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누구로 바꾸지? 장학재단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다른 분에게. 생각해보니 적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민준아, 너로 하면 어떨까? 저요? 하지만 그러면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라면 내 뜻대로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선생님 자녀분들이 그 아이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적어도 나한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 민준이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하겠어요. 고마워. 대신 이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이죠.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날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어요. 주요 내용은 이랬어요. 1. 부동산 8억 원 아동교육 장학재단에 기부. 2. 예금 3천만 원 생전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 표시. 3. 보험금 15억 원 김민준 변호사에게 장학사업 위탁. 4. 자녀들에게는 각각 상징적으로 1만 원씩. 그리고 유언장에 특별한 문구를 넣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이 목적이었다면 돈 없는 어머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효도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이 문구 정말 강하네요. 강해야지. 이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준비가 끝난 거죠. 민준아, 이 유언장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요. 하지만 미리 공개할 수도 있어요. 미리 공개? 네,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도 유언 내용을 알릴 수 있어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의사표시는 가능하죠. 그 말을 듣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미리 보여줄 수도 있겠네? 가능해요. 하지만 그러면 충격을 받겠지? 네,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좋아.
그게 목적이야.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에게 최종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유언장을 공개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테스트는 간단했어요.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거였죠. 세 아이를 모두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에요? 치료를 그만두기로 했어. 세 아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얼른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 정말요? 하지만 뭐,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표정은 기뻐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결정했어. 너희들 말이 맞아. 고생할 필요 없지.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중단하세요? 언제부터 중단하느냐고? 빨리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다음 주부터. 아, 그럼.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좋은 결정이라고 확신하네. 미영이도 엄마 그럼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네요 라고 했고, 태훈이는 치료 스트레스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라고 했어요. 아무도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더 살아보자고 격려하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글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얼마나 되죠?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동안 하고 싶으신 일들 하세요. 하고 싶은 일들 하라고.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하는 말이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태연이가 덧붙였어요. 돈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돈은 걱정 말라고. 어차피 죽고 나면 너희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날 아이들이 돌아간 후 확신이 섰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됐어요. 며칠 후 아이들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유언장을 써놨어. 혹시나 해서. 유언장요? 응. 너희들끼리 다툴까 봐서. 엄마, 아직 그런 건. 아니야. 써놓는 게 마음이 편해. 그럼 어떻게 쓰셨어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네. 내일 다 함께 모여서 얘기할게. 변호사도 오고. 변호사요? 응. 정식으로 해야지. 다음 날 민준이와 함께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모였을 때 유언장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얘들아, 소개할게. 이분이 김민준 변호사님이야. 엄마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고.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모인 이유는 유언장 때문이야. 변호사님이 작성해 주셨어. 민준이가 유언장을 꺼냈어요. 그럼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민준이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김순자의 유언장. 나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첫째, 부동산 일체는 아동교육 장학재단에 기부합니다. 태연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둘째, 예금은 생전에 도움을 받은 분들께 감사 표시로 전달합니다. 미영이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셋째, 생명보험금은 김민준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태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아니,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너희들 것도 있어. 계속 들어봐. 민준이가 계속 읽었어요. 넷째, 사랑하는 자녀 태연, 미영, 태훈에게는 각각 1만 원씩 전달합니다. 1만 원이요? 응.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아이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다섯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이 목적이었다면 돈 없는 어머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효도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이건 이제 알겠니? 엄마가 뭘 알고 있는지 드디어 복수가 시작된 거였어요. 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알겠니? 엄마가 뭘 알고 있는지.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뭘 잘못했냐고. 제가 소파에서 일어나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들어봐. 첫 번째 녹음을 틀었어요. 태연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보험금이 10억 원이고 아파트가 8억이니까. 태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치료비 많이 나가봐야 2-3천 아니야? 그럼 우리가 받을 건.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언제? 엄마가 빨리. 아니, 고생 안 하시고 편히 가셨으면 좋겠어. 태훈이가 주저앉았어요. 아직 더 있어. 두 번째 녹음을 틀었어요. 항암 치료받은 날 태연이가 전화하던 내용이었어요. 생각보다 멀쩡하셔. 이러면 오래 가실 것 같아. 너무 오래 치료받으시면 우리가 받을 게 많이 줄어들어. 세 번째 녹음. 미영이가 친구들과 대화하던 내용. 치료비 많이 나가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다행히 보험은 있어. 15억 정도. 아이들이 모두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들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했어? 그건 태연이가 변명을 시도했어요. 엄마,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힘들어서? 엄마가 죽어가는데 너희가 힘들다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태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38년 동안 키워준 게 기회가 아니었어?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추가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보험회사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보험금 수령 절차에 대한 문의가 3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모두 따로따로 전화를 하셨네요. 심지어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데 말이에요. 엄마, 그건 혹시나 해서. 혹시나? 혹시 엄마가 빨리 죽을까 봐서?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이들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해줄게.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나? 엄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어 팔고 임신한 몸으로 신문 배달하고 너희들 학용품 사주려고 밥값 아끼고.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였어.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 정말로? 제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감사하는 사람이 부모가 죽기를 기다려? 보험금 계산에?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이제 너무 늦었어. 엄마, 제발. 엄마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았거든.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20년 전의 제자였지만 아직도 선생님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간병사 할머니, 항상 안부 물어주시는 옆집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진짜 가족이더라고.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도 진짜 가족이에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야. 마음을 나눠야 가족이지. 저희 마음도, 너희 마음은 돈에 가 있잖아. 태연이가 절규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유언장 다시 써주세요. 안 돼. 엄마, 대신 너희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부터 엄마를 진심으로 돌봐줘.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엄마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설령 10년이 걸려도. 10년이요? 왜? 그것도 부담스러워? 아이들이 머뭇거렸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역시 제가 다시 앉았어요. 너희들은 끝까지 계산하고 있구나. 몇 년이나 돌봐야 하는지.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됐어.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그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민준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유언장을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바꿀 이유가 있어?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 뉘우친다고? 마지막에 10년이라고 했을 때 표정 봤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래. 진짜 뉘우쳤다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시 와서 빌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언장은 그대로 두시더라도 그냥 저희가 엄마를 돌보고 싶어요. 갑자기 왜? 깨달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년이라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됐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 대신 저는 다른 결정을 했어요. 치료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민준아, 나 치료 다시 받으려고 해. 정말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정말로 치료를 재개했어요.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였어요. 아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더 살고 싶어졌거든요. 병원에서 만난 간병사 이모, 옆 병실의 환자분들, 민준이.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이 정도면 2, 3년은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이들이 또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기뻐요. 치료받으신다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어차피 관심 없잖아. 아니에요. 저희도 정말 기뻐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보였어요. 기쁨과 함께 실망도 섞여 있었죠.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1년 후 저는 건강을 거의 회복했어요. 유언장은 그대로 두었고요. 아이들은 여전히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묻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 민준이가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장학금으로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지금 제 곁에는 정말로 저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준이, 간병사 이모, 병원 친구들. 이분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당당해요. 38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 무엇인지 마지막 수업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비록 그들이 그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정말로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차례예요.